어서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후보님 들어오십니다. 그쪽에 앉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시죠. 야, 이렇게 또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네, 바로 방송하시다 이렇게 받으시는군요. 그렇죠. 야, 저번에 그 새날 청국장에 나오셨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주위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 말이 어떤 영입 인사보다 네,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정말 추울 때, 아. 예, 지금 굉장히 늦게 공천된 거죠. 예, 뭐 지원은 가장 먼저 제가 빨리 했는데요. 다른 네. 분들은 이제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아. 이제 지역구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저는 1월 달에 이미 그 제가 제 손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공간위에 이제 그 서류 등록 기간 있잖아요. 공천 신청 기간에 열심히 이 공천도 신청하고 또 후보자 교육도 받고 또 검증위도 통과하고 공관위 면접도 받고 또 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와 경선 지역으로 선정돼서 또 경선도 치르고 이렇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검증이나 후보자 교육이나 이런 거 다 프리패스로 하셨거든요. 예. 전략 공천 받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뭐 순서대로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그때 이 청년 방송에 나와서 네,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쉽게 표현 내가 만약에 당 대표라면 굉장히 탐나는 후보였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이분은 네. 인터뷰 한 번만 정식으로 한번 하시자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장경태 후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벌써 댓글에 당선 미리 축하드려요. 아, 야, 그때 원래 다른 분들은 다 단수 받고 막 네. 그랬는데 저는 진짜 홀로 나홀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아, 이거 방송 시작했나요? 지금 할게요. 아, 네. 이제 생방은 나가고 있고 이제 네. 정식 방송. 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아주 특별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동대문 을 후보인 장경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의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장경태를 아는 사람은 네. 국회의원 해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도요. 썸네일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갈 자격 충분하다. 이제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경태 후보를 특별히 웬만하면 대개 인터뷰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해주세요 하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언제 한가 한번 인증을 남기고 싶다. 네. 장경태 인터뷰를 내가 했다는 인증을 남기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까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저는 정당 생활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 네. 또는 그 역사 그러니까 그 한결같이 온 또는 그 저 밑바닥에서부터의 소위 말하면 개고생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정치 방송 하다 보면은 아 저분 민주당이긴 하지만 좀 뭔가 개념이 부족해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 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익숙해지지 않은 거겠죠. 근데 그 모든 게 거의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지는 거 완벽하게. 네. 그래서 내가 장경태 후보 인터뷰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동대문 을입니다, 여러분. 전농 1동, 전농 2동, 답심리 1동, 답심리 2동, 장안 1동, 장안 2동 이렇게 드디어 우리의 장경태가 지역구에 기호 1번을 달고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1983년생 우리 나이로 37이죠.
우리 나이로 38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정말 청춘이 다 사실 우리 당으로, 네.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예. 이미 그 총리나 대통령도 하고 있을 나이예요. 네. 근데 좀. 이번에 보니까 80대에 출마하신 분도 있잖아요. 서청원 같은 분들 그건 또 아직도 출마하셨나요? 비례로 그랬어요. 모르셨구나. 사실 좀 동대문만 생각하느라 동대문만 공부하고 동대문만 배우느라 지금 뭐 다른 지역구와 다른 분들을 사실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도 지금 비례 출마했고 박지원 이런 분들은 거의 80을 바라보는 분들이신데 야, 우리 나이로 38살 그리고 만 나이로는 36이네요. 네, 아직 생일이 안 맞습니다. 됐으니까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그런 걸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뭐 동대문을 지역구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그렇고 탈당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대책으로 보면 젊다고 무시하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0대쯤 되는 뭐 판검사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면 그렇게 저는 함부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딱 그 느낌이 좀 있어서 반드시 기필코 우리 장경태만은 당선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2006년 네, 서울시장 선거 캠프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40대 빵 이런 얘기를 들을 때인데 그렇지. 뭐 학생회장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냥 자원봉사 일반 학생 신분으로 왔었는데 그때 좀 아무래도 열린우리당이 일정한 개혁 작업을 참여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혁 작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딴지거는 세력들 근데 그게 정치 권력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 권력은 약간 빙산의 일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뭐 집권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수당이면서 정권을 잡은 정당이었지만 그 수면 위에 있는 모습 같은 거였고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은 사실 보수가 훨씬 더 강력했다. 그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이제 학생운동의 흐름 자체가 약간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다. 결국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한나라당이 제거돼야 진보 정치가 꼽히지 한나라당의 존재 자체는 어찌됐건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때 이제 강근실 서울시장 후보를 열심히 선거 캠프를 뭐 열심히까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4년? 네. 야, 이렇게 일찍 당에 들어와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고 어쩌면 굉장히 일찍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보면 굉장히 일찍 공천이 돼서 사실은 정말 스마트한 국회의원으로 앞으로 이제 이 전도가 유망한 이런 상태에 지금 딱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강금실 후보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같이 네. 그때 잠 안 자고 유세했어요 마지막에. 72시간 대장 정도 하셨고 와, 3일간 이렇게 뭐 저는 아니었지만 그 후보께서 그다음에 그 보라색 이 퍼플 컬러로 이제 세개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감고 다니는 그런 캠페인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민주당이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네, 다들 막 2006년 정도부터는 막 손가락질하고 열린우리당을 정말 막 비판하고 그런 게 너무 심했죠. 심해지고 있을 때였죠 이제.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명박산성의 원조라는. 네. 제가 이제 2008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할 때 6월 10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3월 말부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다가 6월 10일 날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이제 경찰차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닭장차라고 불렀었는데 닭장차가 이렇게 보통 광화문 광장을 분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아예 땅에다가 놓아놨다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무슨 아주 산성을 쌓았구만 이러면서 말하다가 명박산성을 쌓았네 아주 야 그 현수막에다 하나 달아줘라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농담 삼아 했었는데 서울의 랜드마크 환영해가지고 명박산성 탄생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쨌든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단히 낮은 상황이라서 너무 가슴 아픈 시절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 원조 네. 찾아가 보면 언젠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나중에 민주당 동대문들의 후보가 됩니다. 네. 자 그런 거고. 아니, 그때는 어. 저희가 초록색의 소나무 민주당일 텐데요. 그 광화문 집회에서 정말 저는 지금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2008년에 민주당은 사실 지지율 10%대 그리고 광화문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면 물병을 날라와서 맞은 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정권을 뺏긴 약간 죄인이었던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네. 예.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민주당에서 일반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보다 되기 저는 힘든 그게 대개 청년 때 영입되지 않고요. 대개는 중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당 대표 되는 희소성보다 전국 청년위원장 되는 희소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청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청년위원장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청년위원장이 된 것은 사실 이제 그동안 청년위원장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나이가 만 45세거든요. 그래서 47세 한국 나이로 47세까지예요. 그래서 29세 이하는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고요. 한 30세부터 대부분 한 47세까지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그리고 청년위원회 뭐 대변인, 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울시당 대변인 등을 거쳐서 수석부위원장을 거쳐서 이제 청년위원장이 되었는데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이 된 첫 사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제 직전에 청년위원장님은 전국 청년위원장님은 김병관 의원님, 정어준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해왔어요. 그동안 계속 쭉. 그리고 44세 정도의 소위 맏형들. 무슨 청년이에요 그게? 어찌됐건 이제 당내에서 청년 기준은 47세, 뭐 만 45세이기 때문에 만 44세 정도의 이 맏형들이 했었는데 제가 만 34세 때 당선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진짜 위로 11년 아래로 6년 후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당선되게 되는 과정도 사실 여러 가지 청년 당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점 그리고 청년 정책,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청년들이 결합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청년위가 그동안 이제 청년위원장, 뭐 부위원장, 운영위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걸 좀 청년 정치도 결국엔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 동원의 대상, 그러니까 저희도 분과도 뭐 예를 들면 기획, 홍보, 조직, 정책 분과 이렇게 약간 단순화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동원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청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년정책연구소라든지 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든지 또 청년여성위원회, 청년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국제분과위원회, 아태교육 뭐 등등의 이제 각각의 특성과 관심사에 맞춰서 그 분과를 구성해서 한 25개 정도 500여 명의 운영진으로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정청 청년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의 청년소통 정책관실, 당은 청년미래의 연석회의, 그리고 총리실의 청년정책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청년 계획에 대해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청년 실태 조사도 하고 청년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당정청 협의 기구를 청년 컨트롤 타워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 때 그때 실무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후원회 그러면 국회의원만의 사실 전유물이었는데 전국 청년위원회도 전국 청년당도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 후원회장은 이제 윤영찬 수석님을 맡고 계시긴 한데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응원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활로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앞으로 더 이제 확대해서 좀 더 제도 설계나 더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 민주당의 청년으로 들어오면 네. 장경태 위원장의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예. 근데 4년 전에 국회의원 될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 비례라는 네. 제도가 있어서 그때 이제 비례 경선과 공심이 또 심사를 거쳐서 경선을 해서
이제 1위를 해서 공천이 확정됐지만 청년 몫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모 비대위원장께서 네. 국회는 청년이 일할 곳이 아니다. 우리 추호 선생. 예, 그 또 당을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 양반이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 오기 전에 네. 청년을 위한 그거 구호 있지 않았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잠깐 이제 당을 탈당하시고 대선에 관심이 좀 생기셨을 때 청년을 위한 어쩌고 정치를 하시겠다 했을 때 그때는 그 탈락한 이유가 청년은 국회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약간 그런 식의 발언들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 양반 보게. 네 제가 이제 참 그때 대선 출마할 때 청년팔이를 하시길래 뭐라고 좀 비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 그래도 계셨던 분으로서 예우를 당해서 어처구니없네. 네, 비판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때요 그 민주당이 13번까지 당선됐고요. 그 당시 24번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전 지나고 보면 더 약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더 이렇게 힘을 좀 키우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34살 우리 나이로 한 34살 정도에도 국회의원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4년 전에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했을 뭐 아무래도 좀 더 성장해서 또 좀 제 자신을 담금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또 저도 도전과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지금 대학생위원장이 이번에 또 이 비례로 가게 됐는데 애초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우리 당도 20대 국회의원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청년위원장이 청년 후보들 많이 배출하자고 하면서 비례로 가서 그래도 감독과 코치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당원과 경선할 수 없잖아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가서 기성세대를 깨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힘들지 몰랐네요. 지역구가 힘들죠. 힘드실 것 같아요. 와, 네, 너무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주요 이력들을 보면요, 민주당이 무슨 예를 들면 정발이 같은 거, 네. 그 추미애 체제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했던 그 정발이 같은데 가도 꼭 청년 몫은 장경태. 네. 이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많이 써먹었어요. 네, 아이디어도 정발이 써먹고 때도, 네. 열정도 써먹고 예를 들면 그런 회의하면은 하다못해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네. 잔심부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발이 의원이 김경수 의원님하고 박광원 의원님, 예를 들면 한정혜 의원님, 박경미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등이 있었는데요. 어디 가나 제가 막내니까요. 아마 지금도 30대 후보는 중에서는 지역구 거의 딱 3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정부의 오영환 후보와 네. 또 과천의형의 이소영 후보, 예. 그다음 저 이렇게 3명이니까요. 이제 김남국 후보까지 하면은 4명, 딱 30수도권에 30대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경태 위원장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지방선거면 지방선거 청년들 출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네. 그분들 다 물론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어떻게든지 청년 후보들 지원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역할을 막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실속도 없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지금 결과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 저희 김병환 2018년 그때 6월에 이제 지방선거 때 김병환 의원님이 이제 위원장 하실 때인데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청년 상황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공천이 가능할 것 같으면 초록색, 애매하면 노란색, 어려우면 빨간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판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심에도 어필을 하고 제발 청년은 경선만 붙여달라 혹은 서류 탈락 시켜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초록불 공천에 초록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영남, TK 막 경북, 대구 경북이고요. 호남 특히 이쪽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또 찾아가서 공심위에도 의견서 전달하고 이제 광역의회도 비례대표 8개 광역 비례가 이제 생기고요. 기초 비례 같은 경우는 여성과 청년으로만 비례대표를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열심히 싸워봤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시는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20대 때 국회의원 하거든요. 네. 30대 초반이었구나. 네. 20대 나가선 탈락을 했고. 31살 때 아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장경태 위원장 나이에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예전에 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은 40대 초반에 대선도 나가고 네. 사실 충분히 저는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체적 나이가 너무 이제 길어지는 어떤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자, 댓글에 가끔씩 나도 청년이다 하시면서 60대 이러시는데 마음은 청년이시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물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원, 뭐 서청원 이런 분들이 나도 청년이다 하면 들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다 청년이겠죠. 진짜 네. 청년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방송으로. 사실 10대 국회의원도 나와야 된다, 투표권이 있다면. 맞습니다. 왜 누가 누구를 대변을 합니까? 본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렇죠.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20대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용기 이제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이거 더불어시민당의 가서? 16번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는 없습니다. 이제 최고로 지금 젊은 후보가 오영환 후보가 이제 88년생이고요. 이소영 후보가 85년생, 저희가 83년생. 그다음에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가 83년생. 그리고 경북 경주의 정다운 후보가 86년생, 그다음에 김남국 후보가 82년생 이렇게 이번에 또 총선기획단에서 20대 30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이번에 20대는 무상, 30대는 반값 후보 등록비와 경선 모두 다 깔고 또 청년 지원단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도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아무튼 이 공천 과정에서 참 아쉬운 부분도 많고 속쓰린 부분도 많은데 뭐 참 저도 제 공천도 제대로 못했는데 뭐 제가 누구 돕겠습니까만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년 정치에 사실 어떤 희망도 보고 또 과제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다수일 필요는 없지만 네. 청년이 어느 정도 20대, 그러니까 전에 19대 때 같은 경우는 뭐 김광진, 뭐 장하나 이런 네. 청년 몫이 있었는데 20대 때는 없었어요, 아예. 예, 청년 그렇죠. 몫이라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로라도 있어야 당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는데 꼭 이제 꼰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김종인 같은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최소 이제 중년쯤 되고 사회적 이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당이 저는 활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이로만 따지면 저희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지방의회부터 좀 경험하고 오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기초의회에도 60대가 있어야 되듯 국회에도 20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대로 의원 그 지방의회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이 대의민주주의 어찌됐건 의회는 다양성을 확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초의회는 20, 30대만 있고 광역의회는 40, 50대만 있고 국회는 60대 이상만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 선수와 능력과 관록으로만 만약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모든 253개 지역구에 6선, 7선, 8선만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좋은 국회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영입 인사보다 네. 가장 민주당스럽고 개념 있는 후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가끔씩은 영입 인사분들 보면은 민주당 결이 아닌 것 같이 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진짜 잔뼈가 굵어서 이렇게 성장해 오는 케이스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영입 인사가 막 들어올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출신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여기서 막 고생하신 분들도 분명히 몫은 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에 추천을 하면 꼭 뒤로 후순번 쭉 밀려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러면 열심히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했던 뭐 당직자 출신이거나 또는 보좌관 출신이거나 한 분들은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일정 정도 당의 어떤 꼭 당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그게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몫으로 국회에 올라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면 뭐 판검사 출신은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장혁대표 같은 분들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전문가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전국 대학생위원장 20대에 그래도 20대 고위당직자가 비례로 이렇게 공천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30대 그리고 뭐 30대 후보들이 많이 지역구로 출마하는 과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발위원 할 때 제가 20대 비례대표 경선에서 20대 후보가 30% 가산점을 하는 그 당규를 신설해 놨었거든요. 그게 2017년 했던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20대 후보가 이제 국민 경선을 대거 그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0%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득표보다 훨씬 더 일단 표가 이게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 조금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국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요. 정말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좀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국회 모습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대선 집권당의 다수당
여당인 상황에서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사실 즐겁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세련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5년 중에 한 12년은 다 패배의 경험밖에 없어요. 사실 여당의 경험도 뭐 거의 없고 그러네. 딱 여당 경험 3년 정도, 저도 이제 15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다 패배하고 야당 생활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도 뭐 탄압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찌되었건 막 뭔가 뭐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약간 취업도 안 되는 민주당원임을 밝히기도 어려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을 수행했던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막 그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이게 물밀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헌화로 와주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또 제가 연결시장을 지켰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유명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12년간 정당 활동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는 사실 아주 좋은 기억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당이란 곳에서 정말 배우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즐겁게 놀면서 열심히 또 뭐 배움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정말 즐겁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또 배울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장경태 후보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반할 만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결혼 안 하셨죠? 아직? 예,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자, 장경태 국회 보내고 장가 보내자. 아 정말 최고의 최고의 멘트시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네.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당직자 개념으로만 있으면 사실 수입도 거의 안 되잖아요. 거의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정규직 직업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만약에 변호사거나 무슨 사자 직업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 해서 집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서 제가 배 타면서 돈을 모아서 시립대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저로서는 정치라는 건 뭐 사실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정당 활동 자체가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과정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알바 비슷한 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다 해봤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네. 지금 당선이 사실 코앞에 있어요. 그 3월 말일 날, 3월 31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KBS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했던 거 있어요. 장경태 후보 35.7, 다음에 미래통합당 이혜훈 후보 32.2, 그리고 무소속 민병두 후보 17.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그분 욕하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사실 민병두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저도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괜찮은 분이세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아이디어 넘치시는 분인데 당인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분이 자기 당에서 한참 밑에 있을 것 같은 청년이 아니고, 자기가 느끼기에 청년이 아니고 뭐 어디서 막 거물급 영빈 인사하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폭력 같은 거예요. 갑질일 수도 있고. 본인이 이 어떤 그 사건들에 휘말렸을 때는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럼 나라면 말이에요. 내가 장경태 후보 이제 그분이라면 전 과감하게 바로 양보하면서 내가 손잡고 동대문 돌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장경태 후보님하고 그분이 뭐 얼만큼 사이가 나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면 손잡고 돌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좋을 게 없고요. 사실 오히려 저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출마하시 직전인데 그즈음 2018년 초에 같이 연탄 봉사 활동도 하고 했고요. 또 불과 한 달 전에는 영입 인재분들과 함께 강남에서 경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토크 콘서트처럼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정무위원장 자격으로 오셔서 제가 또 축사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 볼 때 민병도님과 또 사이가 뭐 안 좋거든요. 전혀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대선배님이셨고요. 또 우리 당의 전략통이시자 기획통이시고 또 정책통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분께서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더 노력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지금은 아무튼 좀 당황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잘 슬기롭게 생각하시라 봅니다. 우리 방송에 고정 나오셨던 분 중에 네. 동작을의 강희용 위원장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진짜 총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계속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근데 경선도 못 해보고 그냥 전략공천 딱 내려오면 그런 정도도 수긍을 합니다. 네. 정당이 갖는 숙명 같은 거죠. 일종의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미 한번 사퇴를 했던 분이세요. 그거를 반려해가지고 국회에 남아 계셨던 분이라면 좀 씁쓸하겠지만 장경태 후보 나랑 동대문을 돌면서 합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서울시장도 될 수 있고 대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아마 민병두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건 아마 국민들의 어떤 높은 민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젊은 청년이 왔지만 아마 저는 장경태 후보가 후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본인 열심히 알리시면 네.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은 괜찮다. 동대문을 대표할 만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대화해본 사람 다 반하잖아요. 네, 지금 어찌되건 이제 최소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동대문을 당원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이제 결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선배 당원분들 또 우리 동료 당원분들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임명장 수여식도 하고 또 선대위 발대식도 다 모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민병두 의원님을 지지하셨던 분이든 또 아니셨던 분이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원팀을 일단 구성했고요. 예. 사실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이 장경태를 위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동대문을 지역위원회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뛰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아무튼 좀 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도 주민들 가시면 사실 주민들께서 대부분 그래요. 이 젊은 변화와 새로운 동대문 좀 새로운 정치 국회가 좀 젊고 새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 명함을 뿌려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예. 소위 이 1,000명의 여론조사보다 1,000명에게 명함을 뿌려보면 대충 여론조사 같이 잘 되거든요. 받아요. 대부분 거의 받아주시고 그리고 명함을 뿌린 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뚝 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복귀를 하듯이 오는데 명함이 떨어진 그 비율을 보면 대충 이 민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네. 2번과 다른 명함들이 대단히 많고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가는 것보다요. 실제로 네. 실물 인상이 훨씬 좋아요. 카메라 잘 안 받아 보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당이고 명함을 주면 버리진 않아요. 네,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본인들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담아왔다가 이제 빨간색은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정도의 매너는 갖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건데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저는 그 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응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16.9. 네. 그리고요 무선이 94.8이에요. 무선 비율이.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후보의 딱 위치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저는 민병두 후보님께서 원래 인격이 굉장히 고매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좀 장경태 후보를 위해서 대승적 양보를 저는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네. 완주하신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대개의 유권자들은 당 보고 찍습니다. 네.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당 보고 찍고요. 내가 지역구 관리 잘해서 얻는 표는 제가 봤을 땐 많아야 5% 이상,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 대통령 보고 찍고 코로나 대응 잘하는 거 보고 찍고 그 상황에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아집은 저는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해운 민병두 이 두 후보에 비해서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동대문을에서. 저는 일단 동대문을에서 가장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지역구에 온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이제 지역구를 찾아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오셨거든요. 두 분 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연고도 있고요. 또 지역의 대학을 나오면서 사실 뭐랄까 20년간의 동대문의 발전과 동대문의 어떤 세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서 먼저 이 지역구에 오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제가 이제 상대하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이 두 분 총 6선을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내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어린 친구가 뭘 알겠어. 사실 오늘 혹은 내가 사선이 되면 뭐 해줄게. 근데 사실 정책과 공약은 사실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팀워크로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장경태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장경태 승리가 아닌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지역위원회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어떤 시대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첫 총선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국민적인 어떤 협동 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주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약을 비교해도요. 확실히 이 옛날 공약 소위 뭐 예를 들면 재개발, 뭐 교통로, 뭐 유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면 답심리동에 있는 고미술 상가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가 대단히 많거든요. 답심리동에는. 근데 그걸 못 살리고 있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넷플릭스 그 멀티플렉스를 만들겠다. 문화복합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튜닝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장안동에 튜닝 업체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예를 들면 튜닝법도 작년에 통과됐으니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수소전지차에 대한 연구라든지 드론 그리고 튜닝업을 이제 모두 다 함께 합쳐서 이 소위 산업 먹거리가 부족한 이 우리 동대문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싶다 해서 튜닝 클러스터에서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각들을 가진 좀 공약들을 해줬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후보들은 단순히 그냥 뭐 해줄게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지역에서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당을 바꾸는 거하고 지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왔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서 제가 신혼과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자랄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지역의 하다못해 운동기구의 쇠 그 뾰족한 부분도 이거 다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공약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공약들 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약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북 시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한다든지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제가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가는 새로운 개념의 좀 공약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 아닐까요? 이래서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출마하신 분들 인터뷰 수차례 해봤는데 이렇게 술술술 뭔가 컨텐츠가 나오는 후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장경태 후보를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말씀드리면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을 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자, 동대문을이 이제 이를테면 그 옆 지역구가 동대문 갑이고 거기에 안규백 우리 의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장경태 후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고 안규백 후보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서석고 나오셨군요. 네. 어떻게 그걸까지 기억하세요? 예, 우리 당에 다들 우리 선배님들이시니까 제가 1, 2년 같이 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네. 네. 다음에 이낙연 TV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 중에 장경태 후보가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이제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장경태 후보의 응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동대문 선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16대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민주당의 김희선 후보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의 김용구 후보가 붙었는데 김용구 후보가 선거가 무효가 돼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가 재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이때가 2001년이었고 그러니까 제 17대 때는 그 김희선 후보가고 홍준표가 당선되는 가브리
다음에 18대 때는 장광근과 홍준표에서 한나라당 둘 다 당선됐던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던 바로 그런 지역이고 19대 때는 그때 이제 안규백과 민병두 후보가 네. 같이 그러니까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고 20대 때는 안규백과 민병두 후보가 당선됐던 동대문 가브리 이런 거고 민병두 후보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비례대표로 네, 당선이 맞습니다. 됐다가 동대문으로 해서 2번 내리 3선이 되신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민병두 후보 같은 경우는 19대 20대 때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때는 52.8 그리고 20대 때는 58%까지 올라갔던 네. 지역 나름대로 기반은 굉장히 탄탄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만 이 다 본인의 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뭔가 이렇게 얼그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민병두 후보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엔 장경태 합시다. 자 그리고 이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서초갑에서 건너왔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뷰 뭐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이정근 후보랑 같이 붙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20대 때 서초갑에서 57%, 다음에 19대 때는 이제 당선이 안 됐고요. 18대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75%, 네. 17대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56.4% 이렇게 얻었던 바로 그런 후보인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되고 뜬금없이 동대문 울로 건너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이 후보로서의 제대로 된 정통성은 저는 장경태 후보밖에 없다고 네, 생각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한번 정책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일단은 이혜원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요, 이 3인 경선에서 이혜원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이혜원, 뭐 민영삼, 강명구 이렇게 세 분이 했어요. 세 분 다 컷오프 후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대문 을이 예를 들면 세간에는 뭐 홍준표 의원에게 제안도 하고 또 강효상 의원에게도 뭐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안 오려고 했었던, 그리고 컷오프 되신 분들이 와서 이제는 다시 쟁탈전을 하는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대문구 주민 입장에서는 서초구에서 컷오프되고 와서 이렇게 공천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이류 지역구냐라는 생각도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할 때 서초구민의 그 상황에서 동대문으로 이렇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지역 당원들도 그러세요. 과연 이혜원 의원님이 만약 낙선 시에 동대문 을에서 뿌리를 내리실까, 아니면 서초나 강남으로 다시 한번 또 회군하실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강남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지 않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되는 어떤 상황이 하나 있어요. 지난 총선 때 네. 그 이혜원 후보하고 조윤선 후보가 그 지역에 맞붙어요. 네. 근데 조윤선을 거기 나가지 말고 용산으로 옮겨라고 했어요. 조윤선이 거절했습니다. 네. 그건 지역 구민에 대한 A가 아니다. 네. 이혜원과 조윤선이 그나마 비교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네.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혜원도 어떻게든지 막 나는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3선쯤 하고 사실은 당이 갖고 있던 생각은 그런 사람들 좀 물갈이 좀 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동대문을이나 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절박하게 동대문을 막 연구하고 정치 막 입문한 청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남에서 컷오프 돼가지고 강북 올라와가지고 당선돼 보겠다고 하는데 민병두 후보가 나가심으로써 이혜원 후보한테 어쩌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좀 됐다고도 보거든요. 네. 다행히게 여론조사가 지금 그나마 1등으로 나와서 맞습니다. 좀 한숨 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 참. 내가 화가 나네 그냥. 그래도 간절하게 하다 보면 또 주민들께서 확실히 어떤 이 후보를 바라보는 눈빛과 후보가 또 노력하는 간절함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수치지만 아마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면 당연히 1, 2번 그럼요. 소위 그럼요.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할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발목 잡고 또 열심히 어떻게 해서는 흠집 내려고 하는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후보 간의 이 발언들과 여러 가지 정책적 준비를 통해서 당연히 확인되리라 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격차는 더욱더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민병두 후보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표가 다 민병 후보님 거 아니세요. 이게 지금이라도 인쇄하기 전에라도 아니 인쇄 후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겠구나 싶으시면은 장경태 후보 손잡고 도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공력이 생기시고 국민들한테 빚을 남기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 정치인 하나 밀어주십시오. 민병도 후보님. 여기까지. 네. 아이, 자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먼 발치에서 항상 당으로에 있으면서 국회를 바라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어디도 갈 수는 있지만 본회의장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네.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회 만약에 간다면 이 계속 밤마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가 국회에 가면 뭘 해야지. 국회에 맨 먼저 당선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정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연락을 못 드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다시 느낀 게 중앙 정치에 있다 보면 정말 지역 정치의 디테일을 힘든 것도 있지만 지역 정치가 갖고 있는 디테일에 좀 많이 제가 무지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저만큼 저도 오랫동안 이제 정당에서 몸담았고 또 선거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정말 감사 인사를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비친 게 많구나. 예, 못 드린 게 너무 많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처음에 두 분의 저희가 경선 후보 기존의 후보가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처음에 공천 신청을 딱 했을 때는 삼자 구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얘 뭐야 약간 이상한 애 취급 당했거든요. 약간 당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드려도 네네 막 이렇게 끊거나 오히려 기분 나빠서요. 이 후보 누구 장경태입니다.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막 사실 문전박대가 많았고요. 정말 1월달에 눈 오면서 성당 앞에서 열심히 피켓 들고 인사드렸었는데 날씨가 추운 것보다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어쨌든 그걸 정말 이 그동안 2달을 2년처럼 버텨왔고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이제 정식 후보가 돼서는 물론 또 달라지긴 했죠. 당의 지역과 많은 당의 원로 당원들께서 우리 정말 젊은 후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힘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만약 당선이 되면 또 당선자 그러니까 지금 경선 후보 공식 후보가 됐을 때는 오히려 연락을 못 드려요. 밖에서 주민들 만나느라 바쁘거든요. 사실 당원보다는 당의 또 원로 당원과 뭐 이런 분들 당원 동지들보다는 주민들 만나느라 바빠서 오히려 전화는 거의 못 드려요. 거의 차에선 자고 뭐 기절했다가 뜨면 막 명함 뿌리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당선자 신분을 한번 정말 우리 당을 지켜주신 선배 당원들과 동지들에게 한번 전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시면요. 이런 분이 정치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분이 한 3선쯤 했을 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이미 나이로 따지면은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반듯한 청년이 국회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 전문 분야가 사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동대문 이야기, 4차 산업혁명 미래 이야기 할 때 이래서 진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주로 어떤 분야의 상임위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원래 이제 4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공천 확정되면 의정활동 계획서 같은 걸 냈는데요. 저는 이제 산자위 지원을 했었어요. 4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지역구 가다 보니까 산자위보다 다른 위원회가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창업, 그러니까 이런 이 청년 정치가 결국 해야 되는 문제들의 어떤 제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은 청년 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청년 산업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과 청년 기업들 그리고 청년을 많이 고용해주는 기업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해외에 판로 개척을 하고 또 우리 청년 그 제품들이 이 활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유통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 창업가협회에서 정책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를 주는 방식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산업 육성 지원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 같은 경우 청년 산업 지원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다
다 계획이 있군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참 거의 네, 십몇 년을 넘게 이렇게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네. 우리 민 의원님이 조금만 더 하시면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드물어요. 되게 많은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14년 막 5년 뭐 이렇게 당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거의 알바생 느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청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에 오르고 드디어 그 어렵다는 지역구 후보 되는 것만으로도 수도권은 대단한 거거든요. 서울의 유일한 30대 그러니까요. 이 쉽지가 않은 게 같은 국회의원도 비례와 지역구의 이 세비도 다르잖아요. 세비까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비례 의원님들한테 아유 고생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앙당에서 이렇게 만나는 중앙위원분들과 우리 당원분들은 정말 그래도 정말 이성적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뭐 낮은 수준에보다는 이 서로가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 이 니즈들이 가끔은 핀비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도 국가 예산을 그러니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설치해야 되는데 님비도 있고 핀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예산 이렇게 이곳에만 많이 투자하면 이거는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 핀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은 이 우리가 그 김성태 의원을 강서에서 장애인 학교 설치 할 때 설립할 때 막 비판했는데 진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막 얘기를 하시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 여기 우리 대표자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이라든지 통학권이라든지 학습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면 바로 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건 제가 장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장경태 후보가 이렇게 반듯한데 이 방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어쨌건 이게 이제 막 축제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장경태 후보 오신다고 이 화분을 앞에다 놨어요. 카메라 앞에 네. 빨간색 꽃.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평상시 꽃은 잘 넣지는 않는데 꽃길만 걸어라는 의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밖에 있는 화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예, 아이고. 지금 좀 활짝 예쁘게 피었길래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 장경태 TV가 있어요. 장경태 TV가 있는데 실제로 급조해서 만든 채널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미 뭐 4,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 그래서 장경태 TV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볼만한 영상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그 재기발랄한 영상들이 꽤 있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장경태 TV 꼭 한 번씩 그 가방 좀 던져주시자고요. 이렇게.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지하철에서 가방 먼저 던지고 네. 구독 먼저 하고 예.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이런 거. 네, 뭐 나름대로 제가 재미가 없는 캐릭터라서 좀 너무 진지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 또 도와주는 우리 캠프원과 후배들이 저를 잘 가꿔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빚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것보다는요, 약간 애어른 같아요. 네. 좀 더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뭐랄까 너무 이렇게 철이 많이 들어 있는 사람. 네. 근데 웃는 건 해맑아. 네. 그게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꼰대들은 어리다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게 그게 꼰대예요. 네. 근데 후배도 한참 후배한테 무서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꼰대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인생 살아온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이제 그 결과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꽉 차 있는데 단지 나이만 젊을 뿐이야. 그럼 그 사람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분이 정치하는 거예요. 네. 겁먹들지 않고 실제로 장경태 후보가 뭘 하든 간에 국회의원이 되건 장관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저는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네. 모습 가지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청국장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저분은 내가 진짜 단독으로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황희두 등 해가지고 연락처 네.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섭외 드린 거고 오늘 다스베이더 나가죠.
아마 네 예정 어. 일정에는 있는데요. 사실 일정을 사실 보지를 못해요. 거의 그냥 내려라면 나가고 약간 앉으면 자고 이런 상황이라 그렇게 네, 피곤해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침부터 뭐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12시 집에 가면 1시 정도거든요. 거의 잠은 조금 자면서 근데 이게 워낙 간절하게 또 해야 되니까요. 또 특히나 또 이게 이 고개 숙이는 것도 대단히 또 정말 정중하게 천천히 내리고 올라오는 정말 간절함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있고 어찌되었건 정치인으로서 지역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현안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담아서 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챗 통해 가지고요. 네. H탱자님, 장경태 후보 꼭 당선되시길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미선님, 장경태님 꽃길만 걸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요 이분 후원 계좌로 제가 모아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요 얼굴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상했어요. 잠을 많이 못 잤겠죠. 네. 얼마쯤 자요? 요즘에? 뭐 보통 4시간 반 정도는 자고요. 제가 뭐 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밤에 자는 게 이제 4시간 정도 자는 거고요. 쪽잠으로 많이 자요. 한 20분씩. 네. 아 그렇겠다. 10분, 이동하는 20분. 이 차 네.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날 우리 TV가 정말 저를 살려주셨던 게 지역에서 모두 5분 정도씩 차량을 타면 이동하잖아요. 이게 새날 올 때는 한 40분을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까운 편이 동대문은 여기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한강만 넘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푹 잤습니다. 30분간. 그래서 약간 30분간 푹 자요. 네. 야 옛날 생각나요.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네. 4시간 자면 뭐 되고 5시간 자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지금 뭐 7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잠을 나이 먹어서 그런가? 7시간 이상 안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렇죠. 보통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4시간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걸걸거리고. 그러니까 방송 품질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잠 못 잔 날은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도 버벅거리고 뭐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본인한테 온 일종의 이제 행복한 어떤 고생의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되면 4월 15일까지는 진짜 최선 다해요 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출고조사부터 뭔가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네. 가장 먼저 기대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대문 을은 어떻게 됐을까를 계속 기대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기대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고생은 앞으로는 이제 뭐 사당 오락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때 처음으로 정치 입문했던 강금실 후보 그때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막 응원하고 그랬던 일반 입장에서 그렇죠. 네. 7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절박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그 절박함으로 저는 뛰시면은 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꼭 기필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장경태 TV에 가니까 문구가 있더라고요. 믿는다 경태야. 네. 본인한테 하는 말이죠. 많은 이제 주민들께서 저한테 해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좀 국회도 젊어져야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또 열심히 또 역동적이고 정말 안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 젊은 청년 후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가장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래 믿어요 이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도 슬로건도 이제 믿는다 경태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 말씀 해주셔서 한번 되기가 힘들죠. 한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면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유전자로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바람님께서는요 장경태는 민주당의 미래다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너무 무명이라서 제가 참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요 믿는다 경태야를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가 모이면 저는 장경태 후보는 필연적으로 지역구에서 네.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저 기억도 못 하는데 저도 민주당 역사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30대 중반의 현역 국회의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나올 우리 거라고. 열린우리당 이후에 네. 예. 자, 여러분 믿는다 경태야 모든 분들이 길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우리 후보님은 이쪽에 맨 오른쪽 카메라 있죠. 네. 보시면서 눈 마주침 하면서 오른쪽이요. 못하신 말씀이나 각오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만큼 네. 한 2시간 드릴게요. 하세요. 네.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저는 15년간 우리 당을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사원이 임원이 되는 것을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당에서 평당원이 당의 간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스토리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뭐 빽이 있거나 또 좋은 학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범한 청년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증표가 되고 싶습니다. 롤모델까지 아니어도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대문 을에 올 때 정말 힘든 고민과 결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여기는 막강한 두 후보가 지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웬만한 뭐 청와대 행정관이나 장차관분들도 사실 엄두를 못 내는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사실 여러 비례를 나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지역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청년 정치가 약하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청년은 어리거나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 후보 또한 단순하게 패기로만 또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청년, 또 노력하는 청년, 그리고 해내는 청년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저는 매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과 문재인의 운명과 함께하는 당원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촛불혁명 완수라는 정말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동대문 주민이 주인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해내겠습니다. 청년이 변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동대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유권자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청년이 만드는 역사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그 몇 주 전에 봤던 얼굴은 아니에요. 지금 엄청 같은데 되게 반응이 딱 그거네요. 진짜 뭐랄까 물 흐르듯이 몸에 체득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 자체가 다 갖고 있는 게 정말 훌륭하시고요. 새날의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경태 후보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1시간 바쁘신 분이라서 빨리 또 지역구 돌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장경태 후보님 당선되고 당선 축하하는 의미의 인터뷰 그때 한번 뵐게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자, 여러분 장경태 후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